MBTI도 믿음 같은 게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거 좀 믿는 편이에요? 어때요? 뭐 옛날에 우리 혈액형으로 성격 따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비교해 보면 뭐 MBTI는 정말 굉장히 발전된 거다. 혈액형보다는 혈액형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게 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딴 나라에서는 MBTI 별로 유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요즘 한류가 유행이라 가지고 중국, 동남아 이런 데서 MBTI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거 집복제가 돼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걸까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분류하는 걸 좋아하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상의학이 있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많이 신뢰하는 어떤 문화적 전통에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띠 많이 따셔요. 띠. 알띠면 어떻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MBTI가 딱 소통의 도구로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MBTI 뭐예요? 이러고서는 아이구나 이러면 대략적으로 내 캐릭터를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받기도 좋아서 저는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저는 MBTI 굉장히 재밌는 화제거리라고 생각하는 정도. 근데 저는 MBTI가 동어 반복인 것 같거든요. 테스트를 할 때 거기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뭐 90몇 가지의 문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걸 가지고 당신은 이런 겁니다라고 다시 말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동어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음 중에 어떤 사람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당신은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나중에 진단을 해주는 당신은 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 맞아 나는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 면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진짜 딱이네 딱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화된 자기라고 자기가 서술한 결과에 따라 말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그렇죠. 좀 만들어갈 수 내 있으니까.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싶은 내 모습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MBTI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구분 짓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혈액형이든 미신이든 MBTI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가 현대에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늘 불안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박이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유난히 뭐 미신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뭐 그런 뭐 우리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주제가 미신 해갖고 봤더니 독일에서 1918년에서 1940년 사이에 그렇게 미신이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거에 별자리에 관련된 얘기가 언론이나 뭐 신문 매체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왔대요. 소설도 나오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게 바득바득 살아왔다. 근데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 유난히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2019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는가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물 안에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 중에서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종류의 큐를 어딘가 숨겨놓고 내가 알아차렸는데 이 방송이 잘 되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형태로 어떤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이 한번 미신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거나 뭘 읽으면 이걸 더 많이 신봉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A가 한 것이 B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뭐 원인이 된다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한 두어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사실상 연관성은 없는데 거기서 둘이 뭔가가 있어 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신에 잘 빠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미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진화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미신을 믿는 경향이 인간을 생존시켰다 이런 과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마이클 셔머라는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엔진이란 말을 했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패턴을 인간은 발견한다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다는 거고요.
원시 시대에 이제 조류를 볼 때 언제 밀물 썰물이 오는지, 이 음식을 이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지 이런 걸 알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어떻게 나면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신일지라도 믿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고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미신이 많은가 할 때 미국에서 미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가 보면 미국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 1위가 어부예요.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렇죠. 어부들은 이제 굉장히 미신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컵을 걸어 놓을 때 이 컵이 이 안쪽이 보이지 않게 걸어 놔야 된다든지 금요일 날 뭐 출항하면 안 돼요. 또 항해 중에는 휘바람 불면 안 돼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 가장 위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미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으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불안한 존재잖아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하나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이 나에게 맞는 타이밍일까 아닐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키면은 그래도 모든 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하고 자연도 나를 도와준다. 미신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뭐 재미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징크스도 그렇고 약간의 미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미신을 믿게 되면 통제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쁜 믿음이 없는 믿음보다 나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앞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미신을 믿으면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내가 세차했으니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존재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신에서 시작해서 과학으로 가는 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기후제 지내고 날씨 이러한 것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기상 예측이라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경험치가 모여서 과학으로 가게 된 일이라서 여러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손잡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놓는 건 어떤 징크스 아니에요? 저에 대한 적의 표시가 아닐까요? 마음의 표시. 감사합니다. 애정의 표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파묘의 무속신앙부터 뭐 징크스, 미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 뭐 진짜 또 최고의 과학자분들도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제가 보니까 그냥 미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부터 이제 자기 전에 늘 별을 봤거든요. 별을 본 순간 정말 우주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곳으로. 소원을 빌어도 항상 하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되게 엉뚱해서 교실에 꽉 찬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우주로 가요. 눈을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줘요. 이렇게 응 하면 갑자기 우주 밖으로 내가 쑥 나가요. 근데 정말 전 우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우주에 나와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혼자 막 놀다가 10분 지나면 다시 또 쑥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는 뭐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주 덕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술가 스타일이시네요. 그리고 뭐 화성 가고 싶다고 옛날부터 이제 미국에 어떤 기지가 있어요. 화성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한 2주 동안 똑같이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프로그램 임할 때도 되게 진지하게 진짜 임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뭐 화성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농반진반처럼 하는데 실제로 언젠가는 진짜 화성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나요? 제가 나사 직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생애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발끈해갖고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안 된다. 그냥.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저도 가능하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어떤 나사에서 나온 논문을 봤더니
아무리 빨라도 100년 안에는 어렵다가 이제 미니멈 모든 가능성 0.001%까지 열어놔도 뭐 오래 걸리면 10,00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테라포밍, 그러니까 지구화시킨다라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서 최근에 좀 유명해졌죠. 몽상가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앞선 우주 개척자일까요? We're gonna have send people to Mars and make life multiplanetary. 0. We're at stage 1. Liftoff indication. Liftoff of the Falcon 9. Between the Dragon spacecraft an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 추진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T 자동차 모델 약간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성에 가는 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화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게 지구에 떠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아폴로 11호를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3명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달까지 3일 갔다 왔는데 달까지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가까울 때 한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까지 거리의 한 100배 이상인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저희 거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3년 걸린다거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오래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체류했던 기간이 40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인류가 나갔다 온 게 최장 기간인데 편도만으로 그 기록을 한 2배, 3배를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폴로 11호 때 보면 아폴로 11호가 이 지름이 3m예요. 그 안에 성인 남자 3명이 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또 시끄러운데 MRI 같은 데 들어가도 끔찍하잖아요. 그 잠깐 몇 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서 퉁퉁하는 소리.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그런 비행기, 그런 우주선을 타고 거길 버텨서 3년을 화성을 간다? 저는 중간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수록에 하지원 선생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원 선생님 간다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면 3년 동안 뭐 더 좁아지죠. 더 좁아지죠. 어때? 뭐가 더 좋아? 조금 더 좋아.